네, 보건의료 문제를 수다로 풀어보는 김영성의 보수다. 10월 12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앞서서는 의대 교육 문제가 좀 파탄난 것, 그다음에 건강보험 재정에 문제가 생긴 것, 그래서 후화무치한 이 사태를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좀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건강보험 지금 재정을 이렇게 막 쓰고 있는 것들 자체가 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게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건강보험 부분에 민간보험의 영역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좀 앞으로 더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들고, 또 의대 교육을 이렇게 흔들어 놓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엘리트 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 부분에 대한 민영화 수순을 밟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이어서 듣기로 하고요. 지금 어쨌든 정권 위기를 극복하려고 총선 때 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해서 잠깐 반짝 인기를 얻었다가 지금 이렇게 의료 대란까지 왔는데, 지금의 어떤 정부 태도는 이걸 계속 의료 개혁이라고 하고 있어요. 의료 개혁을 위해서는 뭐 국민들이 좀 더 견뎌 주셔야 되고, 우리가 의료 개혁을 위해서 건강보험을 10조씩 쏟아붓고 있고, 마치 이런 식의 프레임을 짜고 있고 이제 그러거든요. 이런 식으로 끝까지 의료대를 활용하는 지금 어떤 양태를 보이고 있는데, 그 결과는 지금 어떻게 될지 그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의료대란을 다루고 있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지금 너무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로는 다 아실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거는 그냥 파국으로 가는 거다. 이제는 걷잡을 수 없다는 파국론이 있습니다. 파국. 재앙이죠. 이제 그냥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괴가 되고 이제 창조적인 다른 것들이 이제 생길 수 있는 뭐 그런, 근데 이제 좋은 창조는 아닐 거고, 아까 김영 선생님 말씀하신 이런 뭔가 이렇게 영리적이고 뭐 시장 중심적이고 뭔가 새로운 이런 의료 민영화의 경향에 걸맞는 뭐 민영보험이 다수 이제 시장을 차지한다든지, 뭐 민간 병원들이 이제 더 뭐 이렇게 특수해 영역이 돼가지고 본인 부담금 높은 그런 영리적인 모델이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파국론이 하나 있고요. 이거 계속 가면 파국으로 간다. 근데 이제 의료는 이제 박살이다. 뭐 이런 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는 다른 게 아니라, 이거 계속 끌고 가는 이유나 이런 것들을 의료 대란을 가지고 이제 이슈를 덮는 이제 쟁점 회피용으로 이걸 쓴다는 이제 또 이론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그래도 뭐 건강보험 아까 앞서서 이야기했지만 뭐 3조 3천억 이렇게 써가면서 이렇게 나름 뭐 그래도 어떻게든 간에 이거를 완전히 어떻게 건강보험 제도 박살내고 그랬다가는 뭐 그 즉시 이거는 뭐 탄핵 수준이 아니라 그 외국으로 망명해야죠, 윤석열 정부. 그러니까 그렇게는 못한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계속 끌고 가느냐, 이거를. 그것은 이제 우리 대통령과 용산 일당이 지금 계속 뭔가를 숨겨야 되는 다른 훨씬 더 큰 이슈가 있기 때문이다. 이걸 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슈를 덮는 방식, 논점을 가지고 이렇게 흔드는 방식으로 해서 의료 대란을 활용한다고 하는, 나름 이제 얘네가 그래도 아주 바보는 아니야, 뭐 이런 그런 이제 뉘앙스의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근데 이제 종국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두 개 다 결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없다는 게 가장 요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없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달 유튜브 이거 녹화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게 외통수잖아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또 거기서 본인들의 지금 그 어떤 핵심 지지층 등의 상당 부분이 이탈하는 부분이 또 걸려 있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외통수인 것이다. 그리고 시간을 끌면 끌수록 그런 어떤 외통수에 더 길어질 수밖에 없고, 이제 상대편인 지금 뭐 이미 나가버린 전공이나 동맹유업 중인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 모두 다가 이제 계속 매몰 비용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후에는 이렇게 어느 정도 수준에서 타협해가지고 회수할 수 있는 지점이 점점점 더 극한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은 뭐 바뀌지가 않은 상황이죠. 네, 그래서 하기 전에도 우리가 얘기하면서 들었던 내용인데, 우리가 좀 이 부분을 오늘 좀 짚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뭐 사실 의사 증원 문제는 아주 원칙적으로는 의료 인력이 부족한 것은 맞으니까 증원 부분에 대한 어떤 개혁을 시도를 했다. 윤석열 정부가 모두 잘 모르지만 어쨌든 뭐 나도 한 건 해야지 하고 시도를 했다가 이 부분에 대한 워낙에 능력이 좀 부족하고 의사들의 반발도 심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실패한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어서 윤석열 정부의 어떤 개혁을 하려는 그런
어떤 선한 의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그 전혀 오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유일하게 정윤준 선생님 말씀하고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은 어떤 말씀을 하시려는 걸까요? 아니,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워낙 하는 뭐 이 의료 대란 일으키는 것뿐만 아니라 뭐 온갖 걸 다 이상한 짓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그동안 있지 않았습니까? 뭐 윤석열은 이제 뭐 허수아비고 그림자 정부 같은 존재가 있고 뭐 거기 천공이 있을 수도 있고 요즘에 유명한 뭐 명태윤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는 뭐 V0는 이제 김건희고 V1이 이제 윤석열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뭐 술만 주면 되는 사람이고 그냥 뭐 이렇게 써주는 대로 잃는 사람이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면서 많지 어떤 그 비선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물론 어느 정부든지 비선이 있겠죠. 그 의견을 교환하는 교환 그룹이 있는 거는 당연한 거죠. 정치 세력은.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뛰어넘어서 이 정부가 대단히 막 그 무능하고 그냥 부패하고 무능하기만 한 걸로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요즘 많아서 그 이야기를 드리려는 건데 윤석열 정부는 저희 생각만큼 그렇게 무능하고 부패하기만 한 정부는 아닙니다. 물론 부패하기는 엄청 부패한 정부인데 지금 뭐 아시겠지만 뭐 지금 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을 보면 진짜 황당무계하잖아요. 뭐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엄청 부패한 정부죠.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가 그냥 무능한 정부다. 그러니까 이 정말 어리석고 무능하다? 이거는 아니죠. 윤석열 정부가 의료 대란을 처음에 일으켰을 때 2,000명 증원안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공권력에 대한 과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리고 그거는 과거에 보면 화물연대와 그 저희가 건폭이라고 해가지고 건설 노동자들 공격할 때 이미 공권력으로 재미를 좀 봤어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을 공격할 때는 이런 공권력을 강력하게 사용해서 재미를 본 거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자신의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야당 대표도 검찰 동원해가지고 지금 계속 공격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공권력을 중심으로 하는 경찰 국가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는 일관성이 있지 그냥 무능한 정부가 아닙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태원 참사 이후에도 일관된 그 경찰 국가로서의 자신의 공권력의 권위를 유지하는 데에는 사활을 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 절대로 안 내보내는 이유도 거기 있고, 또 하나는 군부에 대한 의존성도 매우 높은 정부고, 이런 것들이 무능한 정부가 단순히 그냥 어리석은데 그냥 헛발짓 하다가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과신해서 실수가 나온 부분이 하나 있다면 의사들을 그렇게 강력한 공권력으로 진압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이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어가지고 이렇게 싹 빠져나간 거죠. 뭐 일종의 뭐 게릴라 전술처럼 빠져나가 버린 거죠. 이제 거기에 걸려들질 않고 전부 사직 전술 뭐 해가지고 산계해 버려가지고 이거 뭐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그리고 이제 막 이제 의사협회나 이런 데서 막 그 비대위원회 만들어가지고 막 선동하고 그러면 아마 다 때려잡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걸로 이제 크게 한번 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애매한 상황이 됐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의사들이 다른 직능단체도 제가 보니까 다 마찬가지인데 직능단체 리더들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 부분이 다 국민의힘 당원들이잖아요. 지역의 유지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약간 읍참마속의 개념이 되다 보니까 내부에서 또 이게 생각보다 그런 공권력이나 이런 걸 동원해가지고 때려잡는 것의 동력이 이렇게 노동자들을 때려잡을 때처럼 이렇게 일관되게 강력하게 나타나지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경향성 때문에 이 지금 사안이 이런 딜레마에 빠진 거지, 윤석열 정부의 제가 봤을 때 어떤 명확한 경향성은, 이 경찰국가 경향성은 하나도 바뀐 게 없고 그건 일관되고, 지금도 이 상황에서도 계속 뭐 저희가 계엄 이야기도 야당에서 나오고 하는 이야기가 군부나 핵심 경찰이나 검찰 권력 이런 것들은 자기들이 다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정부의 일관된 그 노선이 원래 집권할 때부터 이 시장 만능주의적인 민영화 전략이었습니다. 그거는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고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뭐 이해를 하냐 안 하냐를 갖고 논란이 있었지만, 우리 그 어쨌든 이 신자유주의 그 천병 같은 그런 이제 주장들을 계속 많이 해왔잖아요. 대통령 되기 전에도. 그리고 실제로 집권하고 나서 모든 부분을 해간에 다 이렇게 사유화하거나 민영화하거나 시장 개방하려고 하는 영향을 계속 드러내 보였어요. 교육도 그렇고 금융도 그렇고 뭐 지금 안 그러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다 시장에 맡기면 된다는 이런 방식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의료 부분에서도 보면은 의사 증원을 하려고 했던 것도 그런 어떤 의료 산업화에 의사 노동을 좀 풍부하게 공급하겠다고 했던 것이 분명하고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지금 나오는 각종 민영화 정책들, 대표적으로 뭐 요번에 지난번 유튜브에서 이야기했지만은 민영보험 활성화 정책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뭐 그간에 나오는 각종 규제 완화들, 뭐 신의료 기술을 뭐 선진 후평가를 하겠다든지, 그리고 요번에 또 정부 예산안을 보게 되면 보건 예산의 상당 부분이 다 이제 뭐 한국형 아르파 H라든지 뭐 보스턴 코리아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계속 더 쏴주고 있거든요. 바이오헬스 쪽으로. 그렇다면은 이것도 그냥 단순히 무능하다고 보기에는 상당한 일관성이 있다는 것이죠. 지난번 회에도 말씀을 좀 주셨는데 의사 2,000명 증원 같은 경우에도 뭐 어떤 숫자의 어떤 근거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매몰 되다가 이게 이제 현재 의료 대란의 경과까지 오면서 지금 교육부 장관이 이것을 주도하고 있다. 그리고 어떤 그 입시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서 지금 올해 알려지기로는 굉장히 많은 학원들이죠. 쉽게 말해서 그 교육 서비스 법인수 증가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뭐 뉴스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의대 신설, 뭐 의대반 신설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나오고 있고, 오히려 사교육비가 엄청나게 지금 뛰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사실 말씀하셨던 대로 뭐 장관이라든가 어쨌든 윤석열 정권을 지지해서 탄생시킨 어떤 지지 기반 그 세력들이, 정치적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이나 보건복지에 대한 플랜들은 있었다는 거죠. 이게 어떤 플랜이라기보다는 시장화와 어떤 자본의 욕망이 뒤섞여 있는 그 것들일 텐데, 그런 것들이 어쨌든 우리나라 그동안 뭐 이명박 정부 시대도 있었고 박근혜 정부도 있었으니까 켜켜이 묶여왔던 여러 시장화 정책과 민영화 정책들을 꺼내서 이 의료 대란의 이런 이런 지금 상황 혼란에 맞게 지금 추진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말씀을 지난번에 좀 해주셨는데 그렇게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뭐 너무 정확하게 지금 다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 정부가 이렇게 그냥 뭐 대충 뭐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일관된 어떤 이념적인 뉴라이트라고 하는 명확한 신념 체계가 있다고 저는 이제 판단해야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독립기념관장을 그런 그 친일 옹호하는 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내가 술자리에서 만나서 술 먹고 친해서 해준 게 아니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이 정부의 어떤 그 경향성에 대해서 심각한 오판할 수가 있어요. 저희도 그렇지 않아요. 이 이념 부분이라든지 역사 부분에 대해서 유라이트 사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라이트 사관이 왜 중요하냐면, 유라이트 사관이라는 게 이제 과거 우파들하고 달리 시장 자본주의적인 측면이 절대선인 우파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일본에 대해서도 식민사관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일본이 어쨌든 이 조선반도를 선진화 시켜줬다, 시장 자본주의화 해줬다는 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다 보니까 그렇게 빠지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기존 보수랑 다른 측면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관된 시장주의자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주호 장관이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유라이트 그 화신인 거고, 그리고 김태효 지금 전략안보실장인가 그 이제 진짜 정권의 실세라고 하는 지금 한미일 동맹을 맺겠다고 하는 이 사람들도 옛날에 유라이트 선언에만 이름을 올린 게 아니고, 일관된 이 한미일 동맹이라는 것도 그냥 단순히 외놈들이 아직 한국에 남아있고 그런 거는 지금 약간 그냥 비본질적인 이야기고, 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 정부에 생각했을 때의 유라이트적 사관에서는 한미일 동맹이라는 거는 결국 한미일 경제 블록을 가야 된다는 뜻이고요. 이쪽이 시장 자본주의 필드이고 저쪽은 시장 자본주의 필드는 아닌 거예요. 시장은 필드이지만 그쪽은 우리랑 같이 할 수 없는 필드라고 생각하니까 명확하게 선을 걷겠다는 이런 이제 마인드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교육 부분을 이제 들여다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뭐 갑자기 윤석열이 뭐 그 대통령이 술자리에서 들어서 뭐 킬러 문제 이야기 꺼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킬러 문제를 꺼내라고 한 사람들과 같이 했었던 대화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 우월성 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그런 아주 끝부분에 있는 난이도 높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지만, 결국 이거는 경쟁은 시켜야 돼라는 것을 가지고 기본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 교육 프로그램을 지금 짜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 때 만든 이제 고교 학점제라든가 이런 걸 상당 부분 지금 엎었고 자사고 특목고 이제 폐지 방안도 다 철회가 된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대학들도 이제 대학별로 또 이런 상호 견제와 경쟁을 통해 가지고 도태시키려고 하는 계획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대학 구조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뭐 다 일관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와중에 제가 봤을 때는 교육부야말로 의사 2,000명 증원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이런 교육 민영화 정책이라고 불릴 수 있는 수월성 교육을 확대하는데 가장 큰 밑밥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생각해서 동참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것 같고, 그래서 복지부 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복지부에서 용산 들어가가지고 지금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2,000명은 말이 안 된다, 너무 무리다라는 이야기 계속 보고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용산에서 무조건 계속 2,000명 해서 천공 이야기가 나온 거거든요. 지금 찌라시에 도는 천공 이야기가 나오는 게 2,000공 이야기가 나온 게 용산에서 2,000명 했다는 건데, 저는 여기서 뭐 천공이나 누가 2,000명 했다고 하는 거는 저희가 뭐 술자리나 가시부른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큰 숫자, 세간의 기대를 뛰어넘는 이렇게 큰 숫자를 가지고 제기해서 정략적 이해관계는 하나 있었을 테지만 누가 이거를 그렇게까지 했을까? 저는 이게 교육부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지금 이제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정도 임팩트를 줬기 때문에 지금 뭐 반수생 증가하고 지금 난리가 나 있는 거지. 만약에 이거를 지금 4,500명이면 그렇게까지 교육시장을 흔들 정도의 어떤 큰 미끼가 되지는 못해요. 지금 아시죠? 이번에 수능 접수한 사람들 중에 역대 그 반수생들이 지금 있고, 이게 반수생이 또 밀려가지고 반수생이 있으니까 지금 1학년 입학한 주요 대학의 공대생 이런 사람들이 지금 빠져나온 거 아닙니까? 1, 2학년이? 그럼 거긴 신입생이 없으니까 편입시장이 또 열렸어요. 그 시장만큼 이제 쭉 빠져나가니까. 네, 2, 3학년 공대생들을 편입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지금 근데 이제 스카이 쪽이나 이렇게 좀 경쟁력 있는 주요 서울에 있는 대학의 공대는 다 찰 거 아니에요 또. 그러면 그 지방에서 또 올라오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거를 완전히 한번 지금 여기를 한번 엎은 거예요. 2,000명 하나를 위에다가 딱 질러가지고. 그래서 요즘에 제일 그 재밌는 게 그 교육 유튜브 보면 거기는 아주 진짜 엄청 핫하다고요 지금. 그리고 막 어떻게 해야 이거를 지금 이 기회에 뭐 자녀들은 대학 입시를 어떻게 시킬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교육제도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어느 부분에 어떤 뭐 교수 자리가 더 늘어날지, 뭐가 어떻게 될지, 대학은 어떻게 구조조정될지, 그런 게 지금 아주 하두죠. 예, 이걸 어떻게든 좀 이렇게 특히 이제 사교육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동안 너무 어려운 그 우리 사회의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든 좀 줄여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지금 조희연 교육감도 이제 날아가고 이런 상황에서 아마 이 의사 증원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결국은 교육 민영화를 향한 그 욕망들, 특히 이제 사학들과 그다음에 이 학원가 자본들의 영향력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조금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최근에 여러 시국 선언도 있었고 저기 보건의료 단체 하나 없어도 논의 중인데, 사람들이 여전히 그래도 거리로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걸림돌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니 뭐 어느 정도 이제 더 열받으면 나오실 수도 있고, 뭐 이제 대중운동의 수준은 뭐 저 같은 사람이 뭐 감히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그 분석 능력이나 이런 거는 없는데요. 뭐 변수도 많지 않습니까? 어떤 모멘텀이 생길 수도 있고, 이제 기저에 이제 이 끓기 전 단계까지 지금 사람들이 부글부글 하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고, 그건 이제 대통령 지지율에서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이제 거리로 나가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 마지막에 저희가 탄핵 집회할 때처럼 어째 끌어내려야 돼. 막 100만 명씩 나오고 이러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또 이게 합쳐져야 되고, 근데 이제 만약 좀 안타까운 부분은 이제 조직 노동이 너무 많이 공격을 받아서 그런 건지,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계속 아까 앞서 부분 말씀드린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무능하지만은 않은 거다. 왜냐하면 중요한 부분은 노동자들을 계속 공격해가지고 이 노동자들의 어떤 자신감이나 조직된 어떤 그 역량들의 그 연대나 단결력을 지금 많이 상당 부분 저는 뭐 성공했다고까지는 보지 않지만 저는 와해시켜놨다고 봐요. 그리고 이게 신자유주의적 뉴라이트 사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 노동조합이나 이런 데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 같은 걸 더 부추긴다던가, 그렇게 아니면은 뭐 그건 이제 조중동이 옛날에는 많이 쓰던 방식인데, 이제 정권이 그걸 직접 가져와가지고 건폭이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그게 건설 카르텔들이 자기 건설 그 조합 왜 무슨 장비나 이런 거를
안 쓰면 그거를 이제 부당 공정 그 불공정 공정행위가 아닌 걸로 해가지고 이제 그걸 걸고 넘어지면서 공격하고 그러면 이제 다른 부분에서 그걸 옹호를 못 해주고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약한 고리들을 이렇게 쳐가지고는 노동 운동을 상당 부분 저는 이렇게 찌그러뜨리려고 했다고 봐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노동 운동 하시는 분들은 기분 나쁘실 수 있는데 효과적으로 저는 이걸 대응을 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영향이 지금 있어요. 왜냐하면 조직 노동이 지금 만약에 이 윤석열 탄핵이 그 대중운동이나 이런데 본격적인 선두에서 나선다고 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아마 어려운 상황이 지금 됐을 텐데 그렇지를 못하고 있어요. 거꾸로 윤석열 정부의 부패 문제가 너무 그 쟁점이 되고 있어요. 물론 부패 문제는 해결을 해야죠. 뭐 김건희 일가의 문제, 뭐 이런 거 심각한 문제죠. 근데 이제 이 부패 문제를 너무나도 핵심 과제처럼 이렇게 계속 하고 있으니까 부패 문제만 가지고 거리로 나갈 수는 없거든요. 그거는 부패 문제는 그리고 상당 부분이 또 경찰 국가에서 해결하라고 하는 사이드의 압력들이 또 존재하기 때문에 공권력이나 뭐 그 사법적 그 방법으로 해결하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섞여 있다고 저는 보는 거고 그래서 상황은 바뀔 수 있는데 좀 새로운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면 뭐 윤석열 정부가 뭐 오래 갈 것 같지는 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리고 끝으로 윤석열 정부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중적 압력이 심해지고 지지율이 떨어지면 노선이 바뀌거나 뭐 중립내관을 형성하거나 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건 불가능한 거죠. 이 정부의 성격이라는 게 너무 분명하고 이 정부에서는 그것들을 할 수 있는 지금 인적 아무것도 없는 정부. 아니, 여당 대표하고도 뭐 상황이 그런데. 그러니까요. 안 되는 거죠. 뭐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우리가 정세를 다 논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니까 그렇지만 뭐 지난번에 그 말씀도 해주셨어요. 어쨌든 여론의 책임도 상당 부분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정서가 어쨌든 여당과 정부의 어떤 문제나 무능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또 반면으로 어떤 대안으로 삼아야 될 어떤 야당, 제1야당이 민주당이라든가 이쪽 부분에 그 대처도 충분치 못하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움직임이 좀 아직도 둔하고 어떤 대안을 찾지 못하는 좀 그런 고민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긴 말씀 감사하고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